안녕하세요. 파이프트리 캠퍼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신러닝 레벨 2의 SV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동일하게 SVM 알고리즘의 개념과 원리, 그리고 알고리즘의 하이퍼 파라미터와 마지막으로 알고리즘의 장점과 단점, 즉 특징을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VM은 두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가장 큰 폭의 선형 분류 경계를 찾는 알고리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 아래 그림과 같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데이터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는 이런 직선의 선형 분류 경계를 찾아내는 것을 바로 SVM 알고리즘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디시전 트리와 약간의 차이를 가지고 있는데요. 디시전 트리는 이런 분류의 경계를 수직 또는 수평으로 만들었다면 SVM은 어떤 기울기 W와 혹은 바이어스, 편차, 편향, B를 가지고 있는 이런 직선으로 이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SVM 알고리즘이 어떻게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분류하는 선형 경계를 만들어내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처럼 피처가 하나가 있는 우리 1차원의 데이터셋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은 레이블이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두 개의 클래스를 분류할 수 있는 결정 경계를 어떻게 우리가 그을 수 있을까요? 우선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빨간색 점에 매우 가깝게 결정 경계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이 데이터를 뭘로 예측할 수 있을까요? 이 결정 경계에 따르면 이 새로운 데이터는 이 결정 경계의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파란색으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발생을 하는데요. 바로 이 데이터는 가장 가까운 빨간색 점과의 거리와 그 다음에 파란색 점과의 거리를 비교해 보면 오히려 빨간색 점과 더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이 결정 경계를 파란색에 가깝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결정 경계를 그었을 때 반대로 우리에게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지게 되면 결정 경계에 따라서 빨간색으로 예측하게 될 테고, 이 또한 동일하게 오히려 파란색 점과 더 거리가 가깝다는 이러한 이제 이상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어떻게 결정 경계를 그어야 가장 적절한 선이 될까요? 바로 요 양 끝에 있는 각 클래스의 엣지에 있는 이 데이터들의 거리의 요 중간쯤에 위치한 결정 경계를 우리가 만들게 된다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도 상당히 적절하게 예측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직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요 각 클래스의 엣지에 있는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서포트 벡터, 즉 지지 벡터라고 부르고요. 이 서포트 벡터와 요 결정 경계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마진이라고 부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SVM은 이 마진이 최대화가 되도록 되는 서포트 벡터를 찾아내고 그 서포트 벡터로부터 이 결정 경계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가 1차원, 즉 피처가 하나밖에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결정 경계는 어떤 점, 포인트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가 이렇게 피처가 두 개로 이루어진 2차원일 경우에는 우리는 이 결정 경계를 디시전 라인, 즉 선으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데이터가 이렇게 3개로 이루어진 3차원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 결정 경계가 이런 평면의 형태로, 플레인의 형태로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디시전 플레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렇게 점점 특징이 추가될 때마다, 즉 차원수가 올라갈 때마다 이런 평면 모양은 점점점 고차원의 형태로 변화하게 될 겁니다. 즉 n차원으로 우리가 가게 되면 이걸 그림으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떤 복잡한 평면 형태를 띠게 될 거고요. 우리는 이런 평면을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릅니다. 즉 SVM은 이 클래스를 구분할 수 있는 하이퍼플레인을 만들어내는 알고리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SVM 개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SVM은 두 개의 클래스의 간격이 최대가 되는
즉 마진이 최대가 되는 서포트 벡터를 찾아내고 그 서포트 벡터의 중간에 결정 경계, 디시전 바운더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디시전 바운더리는 차원수가 높아지면, 즉 특성이 많아지면 그 결정 경계는 하이퍼플레인, 즉 초평면의 형태를 갖는다라는 게 주요 개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데이터가 복잡하게 있을 때 그 중에 어떤 게 서포트 벡터인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SVM의 작동 원리를 통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원리에서 주로 다룰 개념은 마진과 서포트 벡터이고요. 마진을 비용함수로, 그리고 서포트 벡터를 찾는 과정을 이 최적화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선 마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복잡한 수식들이 있지만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시간에는 수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고요. 수식이 의미하는 바만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수식에 대한 원리는 별도의 영상을 만들어 올려놓을 테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서서 우리의 목적은 학습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그 중에 서포트 벡터를 찾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서포트 벡터의 특징은 양 클래스의 간격이 최대화가 되는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SVM에서의 첫 번째 비용 함수, 목적 함수는 바로 이 마진을 최대화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벡터의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서포트 벡터의 사이에는 이 각 클래스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서포트 벡터는 각 클래스별 데이터들의 이 양 끝, 엣지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이제 수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이 서포트 벡터가 있는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 선을 우리가 지지선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서포트 벡터는 다른 데이터들의 맨 끝에 있어서 다른 데이터들이 이 바깥으로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지지선을 우리가 이제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뭐 wx 플러스 b로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서 서포트 벡터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서포트 벡터는 우리가 데이터의 레이블이 이 파란색은 뭐 A, 그리고 빨간색은 B라고 주어졌을 때 이걸 이제 A는 첫 번째 레이블은 플러스 1로 표현을 하고요. 두 번째 레이블은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플러스 1 레이블의 지지선은 wx 플러스 b가 1이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이 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마이너스 1인 직선의 방정식도 w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점들, 뭐 예를 들어서 플러스 1의 레이블에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 이 서포트 벡터보다 뒤에 있는 데이터들은 wx 플러스 b가 1보다 큰 값을 갖게 되겠고요. 여기 x들을 우리가 넣었을 때, 그리고 요 반대로 마이너스 1 레이블에 해당하는 애들도 w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즉, 이 지지선의 사이, 여기를 마진이라고 우리가 봤을 때 마진에는 아무런 데이터가 없게 된다는, 그러니까 wx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데이터는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서포트 벡터는 항상 그럼 지지선 위에 있어야 되겠죠.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서포트 벡터를 가지고 지지선을 만들었으니까 또 반대로 얘기하면 지지선 위에 있는 데이터가 바로 서포트 벡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면,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두 개의 공식을 합쳐서 표현하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레이블이 플러스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y가 레이블이니까 y에다 플러스 1을 넣으면 뭐 wx 플러스 b는 1이 되니까 이 공식을 만족을 하죠. 그리고 이번엔 반대로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으면 wx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이 돼서 이 붉은색의 지지선을 설명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서포트 벡터는 요 지지선, 요걸 이제 지지선 공식이라고 할게요. 요 지지선 공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지지선을 만족하는 여러 개의 서포트 벡터 중 가장 마진이 큰 애를 우리가 찾아서 걔를 서포트 벡터라고 하자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우리가 코스 펑션이라는 걸로 합쳐서 정의를 해보면, 왜냐하면 서포트 벡터는
서포트 벡터를 찾기 위한 요 비용 함수는 요 두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지지선 위에 있으면서 마진을 최대로 하는 점을 찾을 수 있는 함수로 우리가 코스 펑션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두 개의 조건을 합치는 이런 방법을 우리가 라그랑지안 순수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 여기서 굳이 이걸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자주 들으실 단어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두 개의 이런 조건들이 있을 때, 서로 다른 조건이 있을 때 얘를 합치는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앞부분이 마진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고, 이 뒷부분은 이 지지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을 합칠 때에는 여기 알파라고 하는 어떤 상수를 곱해서 이 두 개를 빼는 방식으로 합쳐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억하실 건, 우리는 코스 펑션을 이 두 개의 조건으로 정의를 하는데, 이때 최적화할 수 있는 변수로 우리는 W와 B, 즉 이 직선의 방정식인 지지선의 W와 B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지지선, 여기에 있는 이 지지선의 상수배를 하는 이 라그랑지안 순수라고 하는데요. 라그랑지안 상수값을 우리가 변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우리가 확인한 이 코스 펑션을 활용해서 최적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서포트 벡터를 찾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코스 펑션이 이렇게 마진과 그 다음에 지지선에 대한 이 두 가지 조건의 조합으로 결합으로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공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렇게 코스 펑션이 있을 때 이 코스 펑션의 변수를 최적화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서 알아봤던 것처럼 이 각각의 변수에 따라서 미분을 해서 미분이 0이 되는 지점에서 극점이 발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비용 함수에서 이 극점, 이 최소점은 미분을 해서 0이 되는 점이라는 걸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라그랑지안 함수를 W랑 B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0이 되도록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서포트 벡터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미분 되게 간단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공식들을 만들어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W에 대한 공식과 그 다음에 알파와 Y, 레이블의 곱의 합은 항상 0이 된다 라고 하는 이 조건들을 찾아낼 수가 있고요. 요걸 다시 원래식에다 대입을 하면 이렇게 공식을 약간 더 단순하게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함수는 알파에 대해서만 정의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y와 yi와 yj, 뭐 xi와 xj, 얘네들은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습 데이터에서 대입하면 되는 데이터 값들이고요. 여기 i와 j는 각각의 레이블로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1 레이블, 그리고 마이너스 1 레이블과 그때의 x 데이터, 그때의 x 데이터를 각각 이렇게 곱해라, 내적해라 라는 의미고요. 그때 각각 요 라그랑지안 상수값들도 우리가 최적화를 통해서 찾아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직접 손으로 풀 수는 없고요. 이거는 알파에 대한 제곱으로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QP 그 문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QP 문제는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각각의 데이터들을 여기다 다 계산을 해서 넣는 겁니다. 레이블과 데이터들을. 그러면 이 알파 값을 0 또는 어떤 상수값을 이렇게 계산을 통해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알파는 말씀 안 드렸지만 알파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서 0이 의미하는 바는 뭐고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좀 쉽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는 여기 지지선에 대한 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서포트 벡터일 경우 요 지지 서포트 벡터가,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x와 여기에 들어가는 y가 서포트 벡터일 경우에는 얘는 우리가 wx 플러스 b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값은 1을 넣고 얘도 1이 되니까 얘는 빠져서 0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파가 어떤 값이 들어와도 어떤 특이한 값이 들어와도 얘는 곱하면 0이 되기 때문에 결국 마진에 영향을 주질 않아요. 반대로 이 두 번째 텀에 어떤 값이 들어오면 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진에서 빼야 되니까 마진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을 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일 경우에는 마진의 감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서포트 벡터가 아닌 값들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얘네들은 아까 제가 설명할 때 요 파란색 점들, 네, 레이블이 플러스 1인 애들 같은 경우에 wx 플러스 b는 1보다 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결국 y는 1이 들어가고 얘는 1보다 큰 값이 나오고요. 그러면 뭐 어떤 1이나 혹은 1보다 큰 값이 나오겠죠? 어떤 뭐 값 베타라고 할게요. 얘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나올 건데 걔에다 마이너스 1을 해도 결국 얘는 0보다 큰 값이 나와요. 그렇죠? 양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수에다가 어떤 알파 값, 알파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인데 알파를 곱해서 결국 마진에다 빼기 되기 때문에 이때 이 마진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면 이 알파는 반드시 0이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데이터에 보시는 것처럼 서포트 벡터에 해당하지 않는 애들은 전부 다 알파가 0이 됐을 때 얘가 가장 최대가 된다라고 계산을 하는 거고요. 요 QP 해석에서. 그리고 반대로 서포트 벡터일 때는 얘 자체가 0이 되니까 요 가로 내에 있는 그 수식 자체가 0이 돼 버리니까 알파는 0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0 외에 다른 값을 가져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요 알파를 최대화할 수 있는 어떤 값들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각각 데이터들을 여기 계산을 하는 것처럼 플러스 1 하나 마이너스 1 하나 넣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커플링해서 QP는 해석을 하거든요. 어떤 게 가장 서포트 벡터에 맞는지 이렇게 계속 커플링해서 계산을 하면서 이때 0이 아닌 알파 값이 나온 애들을 우리는 서포트 벡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럼 이 서포트 벡터 왜 중요하냐? 라고 하면 이 서포트 벡터만 알면 우리가 이 W를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W에 들어가는 이 알파 값들이 어차피 다 서포트 벡터가 아니면 다 0이잖아요. 여기는 이 상수값만 있으니까 여기에 계산되는 값은 서포트 벡터에 있는 이 두 개의 값만 여기에 계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W를 계산하면 되고 여기서 계산된 W를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직선의 방정식이나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B도 계산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포트 벡터만 이 경계선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이 점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뭐 리니어 레그레션이라든지 뭐 KNN 이라든지 나이브 베이즈도 그랬죠. 그리고 뭐 디시전 트리도 그렇고 앙상블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알고리즘들의 특징은 어떤 결정 경계, 디시전 바운더를 결정하려면 모든 데이터들을 가지고 다 활용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서포트 벡터 머신은 이 결정 경계를 만드는 데는 서포트 벡터만 필요합니다. 이 서포트 벡터가 두 개일 때도 있고요. 뭐 가령 요 위에 뭐 하나가 더 있는 경우도 있을 테니까 세 개인 경우도 있을 거고 여기 하나 더 있으면 네 개인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고 요 지지선 위에 있는 점, 즉 서포트 벡터만 가지고 이 결정 경계를 결정하게 된다라는 게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가장 큰 특징이 되겠고요. 우리는 이런 순서, 즉 코스 펑션을 이렇게 한번 미분을 해서 수식을 한번 단순화시킨 다음에 이 알파 값을 QP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반복 계산을 통해서 이 최적 알파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알파 값의 결과가 서포트 벡터를 찾아내게 되고 서포트 벡터로 다시 역으로 W를 계산하고 B를 계산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포트 벡터 머신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고요. 잘 우리가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우리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게 우리가 서포트 벡터 머신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이 원리의 부분과 약간 연관되기 때문에 우리 약간 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에서 다룰 개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소프트 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커널이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우선 소프트 마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데이터는 이런 형식이었어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클래스가 있을 때 여기는 우리가 마이너스 1 클래스라고 부른다고 했고 여기는 우리가 플러스 1 클래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서포트 벡터를 구하면 이 서포트 벡터의 지지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안에 마진 사이에는 어떠한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디시전 바운더리 그리고 결정 경계를 결정하게 되면 매우 깔끔하게 딱 구분이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트레이닝 어큐러시가 어떻게 되겠죠? 네, 당연히 이땐 100%가 나옵니다. 1.0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만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이런 데이터는 지금 보시다시피 매우 단순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 외에는
이렇게 쉽게 분리된 데이터는 별로 없다는 거죠. 실제 우리가 다루는 데이터들은 모두 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선으로 나눠도 딱 선형 분류기로는 분류되지 않는 이런 데이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데이터는 제가 우리가 선형 분류기를 이렇게 궈도 여기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렇게 한번 궈도 여전히 이쪽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선형으로 이 부분을 나눠도 항상 에러가 발생을 하는 경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까지 배웠던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는 이 지지선을 기반으로 해서 이 안에는 어떠한 데이터도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서포트 벡터 이 알파를 다 계산해낼 수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에다가는 그 이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서포트 벡터 머신의 이 마진 개념을 도입을 하면 이 분류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계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도입을 하게 된 게 이 소프트 마진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소프트 마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서포트 벡터를 가지고 지지선을 만들고 이렇게 결정 경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마진이 구성된다고 할지라도 이 마진 내에 어느 일정 수준의 오차는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지지선 안에 파란색 점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 지지선으로부터 이 데이터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파란색 에러라고 표시를 할 수가 있고, 반대로 빨간색 점도 이렇게 마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빨간색 지지선으로부터의 이 거리를 우리가 빨간색 에러라고 정의를 하면 우리가 마진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코스트 펑션, 여기에 기울기를 최소화해야 되겠죠. 이 코스트 펑션에 우리가 이 에러의 함도 함께 넣는 겁니다. 그래서 마진을 최대화하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면 그 안에 에러도 포함될 수 있지만 에러는 사실 좀 적게 들어가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조정하는 개념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 C로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C가 매우 클 경우에는 이 에러가 조금만 발생을 해도 전체적인 코스트가 증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코스트죠. 코스트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매우 이 에러를 넣는데 민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러를 가능하면 안 넣으려고 할 거고,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얘를 만약에 엄청 큰 값, 뭐 10,000, 1000 뭐 이렇게 값을 줘버리면 분리를 아마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에러가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 C값을 반대로 좀 작게 주면 뭐 0.1, 뭐 0.001 이런 값을 주면 에러가 좀 포함이 돼도 뭐 그래도 괜찮아. 마진이 확보가 되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너무 작게 주면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하냐면 서포트 벡터가 뒤로 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처럼 지지선이 여기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요렇게. 왜냐하면 여기 들어와 있는 요 에러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작으니까 요 C를 작게 주면 이 안에 더 많은 에러들이 들어오더라도 마진을 더 크게 잡는 게 나한테는 더 코스트가 낮은 거야 라고 의미하기 때문에 요 C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안에 얼마나 에러를 허용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그 오차 허용할 수 있는 항을 넣음으로써 이 수식이 변경되는 이 코스트 펑션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 부분에서는 이번 시간에 이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 소프트 마진이라는 걸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커널이라고 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기법을 한번 알아볼게요. 이 커널은 뭐냐면 이번엔 데이터가 이런 그림처럼 주어진 경우에요. 이렇게 데이터 차원은 하나인데 우리가 어떻게든 선형 분류로, SVM은 선형 분류기잖아요. 이 하나의 직선을 그어서 이걸 정확하게 분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어도 이게 정확하게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네 둘을 우리가 서포트 벡터로 해서 요 가운데 선을 그어도 여기는 분류가 안 되고요. 또 반대로 여기를 서포트 벡터로 해서 여기를 서포트 벡터로 해서 요 사이에 이렇게 둬도 이쪽은 분류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우리 오차를 허용합시다. 뭐 어떻게 해도 사실 양쪽에 다 이 레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건 소프트 마진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문제는 과연 그러면 서포트 벡터 머신으로 풀 수가 없는가? 라고 하는 이제 고민이 나오는 거고,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로 우리가 커널이라고 하는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커널 기법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특성 x1이라고 하는 데다가 새로운 특성을 하나 만드는데 얘는 x1을 제곱한 값이에요. 그러면 데이터 형상이 어떻게 변하냐면 기존에 이렇게 있던 애들이 제곱한 값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겠죠. 이렇게 조금씩 어떤 제곱이니까 포물선의 형태를 띠면서 이렇게 변환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환이 된 상태에서 얘를 기준으로는 이렇게 하나의 직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어떤 고차원의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서 그것을 한 번에 분류할 수 있는 이 선형 분류가 가능하도록 변환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커널 기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커널 기법은 물론 다른 알고리즘에서도 종종 쓰이겠지만 이 SVM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우리가 데이터를 고차원화 시킨다 라고 하면 여기 데이터 개수가 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뭐 12개 정도 있네요. 그러면 이 12개를 다 새로운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계산이 벌써 12번이 추가가 되는 거죠. 계산량이. 근데 데이터가 보통은 뭐 엄청 많으니까 뭐 10,000개, 뭐 20,000개, 적은 경우에 몇천 개, 수천 개는 되니까요. 이걸 매번 다 데이터를 변환시키는 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피처가 하나가 아니라 뭐 5개, 10개 이러면 계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단지 이건 10배수가 아니라 더 그 이상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커널 기법을 다른 알고리즘에서 쓰는 거는 굉장히 많은 계산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SVM에서는 이 부분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SVM에서 실제 이 서포트 벡터 머신의 W와 B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건 서포트 벡터만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즉, 우린 전체를 다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서포트 벡터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이 커널 계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이 최적화하는 공식에서도 보면 이렇게 데이터 값 두 개를 곱해서 우리가 이 알파 값을 최적화해서 서포트 벡터를 찾아내잖아요. 요거 아까 기억나시죠? 서포트 벡터를 찾아내는 이걸 QP 공식이라고 하고, 이 QP를 통해서 우리 서포트 벡터를 찾아내죠. 그래서 서포트 벡터가 아닌 애들은 다 0이 되고 서포트 벡터만 어떤 상수값을 갖도록 결과를 도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커널을 도입할 거야 라고 하면 이 부분에만 그 공식을 그냥 대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데이터를 바꿔서 이 공식을 다 차고 들어와서 계산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다가 커널에 대한 공식으로만 변환을 시켜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커널을 적용한 상태에 서포트 벡터를 찾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서포트 벡터를 가지고 W와 B를 또 계산하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다시 살펴보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최적화하는 요 코스트 펑션에서 요걸 만족하는 알파 값들을 이제 우리 QP 프로세스를 통해서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그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 리니어 SVM에서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플러스일 때의 데이터와 마이너스일 때의 데이터를 서로 내적, 이건 내적이라고 하는데요. 벡터이기 때문에 곱하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곱하기를 하는데 내가 커널을 쓸 거야.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런 제곱하는 커널을 쓸 거야 라고 하면 그냥 요 공식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기에 이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 i, 알파 j, yi, yj에다가 여기 어떤 감마 값을 넣고요. x1 곱하기 x2 플러스 곱하기 c, 이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계산량이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원래 계산하던 거예요. 그러면 이 코스트 펑션은, 이 QP는 이 코스트 펑션을 가지고 여기에 맞는 SV를 또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내가 이 커널을 다른 걸 쓸 거야. 뭐 여기 보면 RBJ라고 하는 것도 있고 시그모이드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공식만 여기에다가 넣어줘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계산량에 아무런 차이가 없이 커널 효과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마치 뭔가 속임수 같다라고 해서 이거를 트릭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커널 트릭. 계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커널 효과는 그대로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커널 효과를 보는 걸 우리가 약간 아까는 이게 2차원에서 봤지만 좀 더 고차원의 효과를 보면 이런 데이터를 선형으로 분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분류를 이렇게 직선을 거도 이걸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커널을 적용해서 고차원으로 우리가 확대를 시키면 이렇게 데이터가 요 사이가 마치 봉우리가 이렇게 진 것처럼 커널 효과로 이렇게 볼록하게 새로운 데이터가 되는 거 있죠. 뭐 x1 곱하기 x2 플러스 뭐 c 뭐 이런 어떤 값이 될 겁니다. 여기 감마가 붙고요. 이런 데이터가 되면 이렇게 데이터가 변환이 되고 그러면 툭 자를 수 있는 요 기준이 마련되는 거죠. 이게 바로 커널 기법입니다. 그러면 이 커널 기법을 쓸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는 뭐냐면 여기에는 커널 이름들이고요. 요 각각 이름에 따라서 요 커널을 그러니까 고차원으로 변환시키는 이 모양이 약간 차이가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이때 요 커널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율, 요 감마값을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로 쓰게 됩니다. 이 감마값은 우리가 커널로 이 새로운 거리를 계산할 때 요 x 곱하기 x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러스 데이터 그리고 마이너스 데이터 간의 거리를 계산하는 거거든요. 요 거리를 계산할 때 이 커널 효과로 계산된 거리에다가 요 감마만큼 효과를 증대시키거나 혹은 감소시켜 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감마를 감소시키게 되면 요 커널들이 그렇게 크게 튀어나오지 않게 되고요. 요 감마 값을 키우면 되게 극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데이터 하나하나가 큰 거리를 갖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감마 값이 커질수록 오버피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하나 데이터의 영향력이 커지니까 걔 하나를 분류하기 위해서 기준이 마련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반대로 감마 값을 낮추면 얘는 언더피팅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마 값은 우리가 앞서 봤던 요 소프트 마진과 함께 소프트 마진의 그 하이퍼 파라미터는 C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이 에러를 허용할 건가와 함께 이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조정할 수 있는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 커널의 기법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총 SVM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총 3가지가 있다. 크게 이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VM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SVM의 장점은 방금 우리가 설명했던 이 커널 SVM 그리고 이 커널 SVM은 무조건 소프트 마진만 사용을 합니다. 하드 마진은 우리가 이론적인 설명을 위해서 잠깐 개념을 설명한 거였고 실제 데이터는 하드 마진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다 소프트 마진, 즉 C라고 하는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항상 갖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커널 그리고 리니어하지 않은 어떤 데이터도 우리가 분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린 커널 SVM이라고 좀 포괄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 SVM은 굉장히 강력한 알고리즘입니다. 지도학습 알고리즘 중 분류하고 예측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알고리즘이고요. 다양한 데이터,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에서도 굉장히 잘 작동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나무 모형들에서 어려웠던 희소 데이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차원이 낮아도 혹은 데이터 차원이 높아도 모두 작동을 잘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차원이 낮아도 그러니까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얘를 정의할 수 있는 특성이 좀 적다 하더라도 충분히 필요에 따라서는 복잡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특성이 모자라면 어떤 알고리즘들은 아무리 써도 모델이 복잡해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한 패턴을 학습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SVM은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단점도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데이터 샘플이 맞을 때는 좀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한 10,000개 정도 있을 때에는 좀 괜찮게 잘 작동을 하는데 데이터의 개수, 샘플 개수가 10만 개 이상 된다. 이걸 넘어가기 시작한다. 라고 하면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 성능이 굉장히 일반화 성능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측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앞에 봤던 소프트 마진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C와 그 다음에 커널 기법의 커널 거리의 비율을 주는 이 감마 그리고 커널의 종류에 따라서 이 오버피팅과 언더피팅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강의에서 많이 느끼셨겠지만 모델의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제가 가능하면 수학 공식을 잘 안 쓰려고 하지만 이건 이 수학 공식의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는 이 작동 방식을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해석 결과, 이 결과를 분석하는 것도 좀 어렵다라고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어려운 SVM 알고리즘에 대해서 끝까지 같이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